소도 잃고 며느리도 잃었으면 이제 뭐가 남아요? 거미줄이요? 마을 사람들이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3대가 망한 양반 집안, 전 재산이라곤 암소 한 마리뿐인 60살 시아버지가 20세 며느리에게 그 소를 쥐어주고 남원 장터에 보냈습니다. 보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소 팔아 돈 들고 야반도주한 거라고. 시아버지 달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밤마다 빈 외양간 앞에 쪼그려 앉아 소 묵던 말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보름째 되는 날 해 질 무렵 석양빛을 등진 먼지구름 속에서 나타난 건 도망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소 10마리를 앞세운 며느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에 무진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 중이라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졌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골짜기 아래로 안개가 강물처럼 흘렀고 해가 지고 나면 사방이 어찌나 캄캄한지 발 앞도 분간이 안 될 지경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평생 걸어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한양의 소식은 보름이 지나야 겨우 닿는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느티나무 고목이 마을을 굽어보는 자리에서 조금 더 걸어 내려가면 초가삼간 한 채가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울타리 기둥은 반쯤 썩어서 바람만 불면 끼익하고 신음 소리를 냈지요. 한때 양반 가문의 위세를 뽐내던 대문 기둥에는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거미줄이 촘촘히 쳐져 있었어요. 거미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요. 이 집의 주인은 달수라는 노인이었습니다. 60살이었지요. 허리는 활처럼 굽었고 수염은 제멋대로 자라 턱 아래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는데 달수는 그걸 내 몸이 일기예보를 해주는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더 심하게 아팠거든요.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글픈 것들이 한데 뭉쳐진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달수 할아버지 대에는 이 집안이 대단했지요. 과거 급제자를 배출해서 온 마을이 사흘간 잔치를 벌였고 논밭이 산 너머까지 이어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수 집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숙였어요. 장날이면 소작인들이 줄을 서서 인사를 올렸고 대청마루에는 비단 방석이 깔려 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 대의 사화가 터졌습니다. 벼슬을 하던 큰아버지가 역도로 몰려 끌려갔고 집안 전체에 먹구름이 내려앉았어요. 관직을 잃었습니다. 비단 방석은 무명 방석으로 바뀌었고 무명 방석마저 해져서 그냥 맨바닥에 앉게 되었지요. 달수대에 이르러서는 연이은 흉년과 관아 빚으로 논밭을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3대에 걸쳐 무너진 가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쌓고 아버지가 잃고 달수가 바닥을 쳤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이 허물어져 가는 초가삼간과 누렁이라 부르는 암소 한 마리뿐이었어요. 달수는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양반은 양반인데 먹을 게 없는 양반이라니. 이런 양반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어. 그러곤 한숨을 쉬었지요.
한숨 쉬는 게 거의 특기 수준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한숨, 밥 앞에 앉으면 한숨, 잠들기 전에 한숨. 하루에 30번은 쉬었을 거예요. 옆 외양간에서 누렁이가 그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다가 도로 접었습니다. 저도 지겨웠던 모양이지요. 달수에게는 치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총명한 아이였어요. 서당에서 훈장님이 이 아이는 크게 될 제목이라고 칭찬했고, 달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이 아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라 굳게 믿었어요. 밥은 굶어도 아들 서책은 구해줬고, 자기는 헌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아들에게는 깨끗한 도포를 해 입혔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 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치무는 과거에 3번 도전했고 3번 모두 떨어졌어요. 첫 번째 낙방 때 치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는 꼭 붙겠습니다. 그때 치문의 웃음은 밝았어요. 어깨도 꼿꼿했고 눈에 빛이 있었지요. 두 번째 낙방 때는 웃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달수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바라보며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등을 두드려 주었지요. 그래, 다음에는 되겠지. 3번째 낙방 후 치무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방에 들어앉아 벽만 바라봤어요. 달수가 밥상을 가져다 놓으면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고 그러다 결국 숟가락 하나 못 대고 상을 밀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치문이 보따리를 싸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붓 대신 주판을 잡겠습니다. 한양에 가서 장사를 배우겠습니다. 달수의 가슴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양반의 아들이 장사라니요.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3번의 실패와 수백 밤의 뒤척임이 그 그림자 속에 전부 쌓여 있었어요.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치문이 떠난 뒤 편지가 왔습니다. 처음 편지는 희망차 있었어요. 아버지, 포목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성실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글씨가 또박또박 힘 있게 적혀 있었지요. 달수는 그 편지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2번째 편지에서 글씨가 조금 흐려졌어요. 요즘 기침이 잦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달수는 걱정 말라는 말에 오히려 더 걱정이 됐습니다. 걱정 말라는 말처럼 걱정되는 말이 없었거든요. 3번째 편지는 글씨가 떨렸어요. 종이에 얼룩이 번져 있었는데 물을 흘린 건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딱 한 줄이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4번째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박달수 어른댁이 여기입니까? 아드님이 객사에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달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발밑에서 꺼져 내린 것 같았어요.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그 구멍을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옆에 있던 누렁이가 달수에게 다가와 어깨에 축한 코를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낮게 울었어요. 음메. 그 울음 소리가 이상하게도 사람의 흐느낌 같았습니다. 치문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분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지요. 이웃 마을 포목집 딸이었고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랬으며 눈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한 번 입을 열면 꼭 필요한 말만 했어요. 쓸데없는 말은 입에 담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치문의 장례를 치른 뒤 마을 사람들의 입이 바빠졌습니다. 빨래터에서 김씨 안하기 빨래를 탁탁 치며 말했어요. 분이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겠지. 당연한 거 아냐? 우물가에서 이씨 안하기 물동이를 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시아버지 혼자 모시고 살겠어. 젊은 여자가 장기판 옆에서 최영감이 코웃음을 쳤지요. 내 보기엔 재산 노리는 거야. 장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산이 뭐가 있다고 소 한 마리하고 거미줄밖에 없는 집인데 모두가 웃었어요. 문희의 선택이 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분이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분이의 손을 덥석 붙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분아, 제발 돌아오라. 내 아버지가 포목점 뒷방을 비워놨다. 거기서 바느질이라도 하며 살자꾸나. 분이의 마음이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은 눈을 보니 목이 메었어요.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차올랐지요. 하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요. 어머니,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아버님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이 고집불통아. 어머니가 발을 구르며 울었지요. 치마폭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한참을 더 붙잡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분이의 마음은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입술은 꾹 다물어져 있었어요. 한 번 정한 것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분이는 달수와 둘이서 살기 시작했지요. 살림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보리죽을 끓이고 보리마저 없으면 나무를 뜯어 죽을 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달수가 보리죽 그릇을 들여다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양반이 보리죽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분이가 국자를 들고 빙글 웃었어요. 아버님, 양반 보리죽이니까 격이 다른 보리죽이지요. 천한 보리죽이 아닙니다. 달수가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분이를 쳐다봤습니다. 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보리죽을 한 그릇 더 떠주었어요. 양반 보리죽은 2 그릇을 드셔야 격에 맞습니다. 아버님. 달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를 내려다가 그만 허허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분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웃음이 달수가 아들을 잃은 뒤로 처음 짓는 웃음이었어요. 분이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떼고 빨래를 하고 밭에 나가 김을 맸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렁이를 돌보는 것이었어요. 누렁이는 이 집안의 전 재산이자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뿌니가 풀을 한 알음 안고 외양간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누렁, 너라도 건강해야 이 집안이 돌아간다. 알겠지? 누렁이가 투명스럽게 고개를 획 돌렸어요. 야, 지금 대답한 거야? 무시한 거야? 누렁이가 꼬리로 파리를 쫓으며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래도 무시한 것 같았어요. 분이가 허리에 손을 얹고 눈을 부릅뜨며 누렁이를 노려봤지만 누렁이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풀을 우물우물 씹었습니다. 이 손은 성격이 확실했어요. 자기 할 일만 하는 스타일이었지요. 그렇게 무진골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고 허름한 집에서 이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곧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시작되리라는 것을요. 마을 어귀 느티나무는 올해로 300살이 넘었습니다. 줄기가 어찌나 굵은지 어른 셋이 팔을 벌려야 겨우 감쌀 수 있었지요. 그 넓은 그늘 아래에는 늘 동네 노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장기판 하나, 막걸리 한 사발, 그리고 끝없는 수다. 이것이 이 마을 노인들의 하루였어요. 야, 임서방, 그 말 거기 놓으면 죽어. 눈이 없어. 눈은 자네가 없지. 내가 왜 말을 거기 놓겠어. 이건 작전이야. 작전. 달수는 느티나무 아래 평상 끝에 걸터 앉아 장기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빈 밥그릇이 자꾸 눈에 밟혀서 나온 것뿐이었지요. 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 없고 집에 돌아가면 보리쌀 반 되가 전부인 처지. 양반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이럴 때는 참으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너무 높고 맑아서 오히려 마음이 쓸쓸해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김좌수 영감이 부채질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동네 노인이 목소리를 낮춘다는 것은 곧 아주 재미있는 소문이 나온다는 뜻이었지요. 자네들, 남원 이야기 들었어. 장기판 위에 손이 멈추었습니다. 졸던 최 영감도 눈을 번쩍 떴어요. 남원이라는 두 글자만으로 마을 노인 다섯의 귀가 일제히 쫑긋 섰습니다. 남원이 어쨌는데 속값이 난리라더군. 내 처남의 매부의 사촌이 남원에서 장사를 하는데 말이야. 임서방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 처남의 매부의 사촌이라고. 그게 자네랑 무슨 사이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여간 남원소 장터에서 암소 한 마리가 10냥에 팔렸다는 거야. 10냥. 순간 평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마을에서 소 한 마리는 기껏해야 3냥이었어요. 잘 먹이고 윤기나게 빗질해봐야 4냥. 그런데 10냥이라니요. 최 영감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에이, 뻥이겠지. 처남의 매부의 사촌이라며. 사촌쯤 되면 말이 3배는 불어나는 법이야. 뻥이 아니라니까. 올여름에 남원 쪽에 큰 홍수가 났잖아. 소가 때로 떠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소값이 하늘을 뚫은 거지. 홍수는 맞아. 그건 나도 들었어.
그러니까 소는 없는데 농사철은 다가오고 소 가진 놈이 왕이야. 왕. 달수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달수는 애써 무심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양반은 돈 이야기에 눈을 번뜩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주판알이 미친 듯이 튕기고 있었습니다. 3냥짜리 소가 10냥, 차익이 7. 7냥이면 쌀 3가마. 2 식구가 반년은 먹고 살 수 있었지요. 7냥이면 밀린 빚도 갚고 무너진 울타리도 고치고 된장도 담그고 어쩌면 소금도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달수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보리죽만 먹다 보니 쌀밥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는 지경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달수의 어깨가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남원까지는 5날 길. 산 넘고 물 건너 5날. 달수의 무릎은 비만 오면 쑤셨고 허리는 삐끗한 뒤로 제대로 펴본 적이 없었어요. 소를 끌고 5날을 걷는다는 것은 달수에게는 한양까지 날아가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달수는 한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달수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걸으며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지요. 얼굴에는 갈등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달수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분이가 가면 되지 않나?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미쳤나? 23살 며느리를 소 한 마리 끌고 5날. 길을 보내. 산적은 도적은 길에서 밤을 어떻게 새우고. 달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다시 튕겨 나왔어요. 7냥, 쌀 3가마, 반년치 양식. 아니야, 안 돼. 위험해. 7냥, 절대 안 돼. 쌀 3가마야. 근데 보리쌀도 이제 반 되밖에 안 남았는데. 달수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양심과 욕심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양쪽 다 힘이 똑같아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기분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분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대문 앞에서 잠시 발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해진 치마에 때 묻은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분이의 움직임에는 허투루 하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걷는 손놀림 하나가 빈틈없이 정확했어요. 이 며느리가 이 집에 온 지 1년. 불평 한마디, 한숨 한 번 내쉬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런 며느리에게 소장사를 시키다니. 나도 참 못된 시아버지야. 달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안 돼. 이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결심한 지 정확히 2시간 뒤, 달수는 저녁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죽 한 그릇, 시래기물 한 접시. 그게 전부였지요. 달수는 보리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보리 알갱이가 이 사이에 끼는 그 익숙한 감촉. 한 달째 같은 맛, 같은 식감이었어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드실 게 있어야 많이 먹지. 달수가 투덜거렸어요.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또 열었습니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뻐끔했지요. 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야. 없어. 달수는 보리죽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시는 바람에 목이 걸려 콜록콜록 기침을 했지요. 분이가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보리죽이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왜 보리죽을 급하게 먹겠냐? 그냥 좀 걸린 거야. 달수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분이야. 네, 아버님. 요즘 남원 쪽이 어렵다더라. 남원이요. 갑자기 왜요? 그냥 홍수가 났다나 봐. 그러셨군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달수가 숟가락으로 보리죽을 휘저었어요. 빙글빙글 보리 알갱이가 소용돌이를 만들었지요. 속값이 좀 다르다더구만. 분이의 숟가락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움직였어요. 얼마나요? 여기선 3냥 하는 소가 남원에서는 10냥이 넘는다더라. 10냥이요? 분이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달수는 며느리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김좌수 영감이 그러더라고. 그 김좌수 영감님 말씀이 처남의 매부의 사촌한테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달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하긴 이 마을에서 김좌수 영감의 처남의 매부의 사촌 시리즈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건데요? 달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본론을 꺼내야 했습니다. 분이야. 네. 누렁이를 남원에 끌고 가서 팔아올 수 있겠느냐?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달수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반의 자존심인지, 시아버지로서의 체면인지,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양심인지, 무언가 한 가닥이 분명히 끊어졌어요. 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달수에게는 한나절처럼 길게 느껴졌지요. 남원이면 5날 길이지요. 그렇지. 거기서 소를 팔고 돌아오면 열흘이고요. 그렇겠지 뭐.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보름만 말미를 주세요. 보름? 달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5시면 갈 거리를 왜 보름이나? 갔다 오는 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왜 더 필요한데? 그건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달수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달수의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왔지요. 알았다. 보름이면 보름이지. 달수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5날 갈 거리를 왜 보름이나 달라는 것인가? 남는 열흘 동안 뭘 하려는 것인가? 혹시 소를 팔고 그 돈을 들고 도망가려는 건 아닌가? 달수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니야. 분이가 그럴 리 없어. 다시 누웠습니다. 근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아들도 한양 간다고 떠나더니 빈손으로 안이 속에 들어서 돌아왔잖아. 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나쁜 놈아. 죽은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냐? 다시 누웠습니다. 달수의 상상력은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과격해졌어요. 분이가 소를 팔고 열냥을 품에 품은 제 고개를 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개 너머에 멋진 도포를 입은 젊은 사내가 서 있는 겁니다. 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고 둘이 손잡고 석양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 달수는 이불을 움켜쥐며 신음했어요. 설마. 사실 달수가 진짜로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분이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자기를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떴고 친척들은 등을 돌린 지 오래고 마을 사람들은 망한 양반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제 일이 바빠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분이 마저 떠나면 이 초가 삼간에는 늙은이 하나와 거미줄만 남는 겁니다. 달수는 주먹으로 가슴을 한 대 쿵 쳤어요. 야, 이 못난 영감아. 며느리를 믿어야지.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수는 부은 눈으로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티가 역력했지요. 분이는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신끈을 새로 엮고 보따리에 마른 미역과 북어를 넣고 소에게 먹일 콩깨묵을 챙기고 있었어요. 달수는 분이가 준비하는 모습을 물끄러이 바라보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말이 100가지는 되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딱 한마디였어요. 길에서 조심하거라. 네, 아버님.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네. 소 잘 먹이고. 네. 달수는 입술을 달았지만 끝내 마지막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꼭 돌아오라. 이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양반의 체면이라는 것에 걸려 다시 내려갔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가거라. 분이는 집신을 한 번 더 조여 메고 일어섰습니다. 이튿날 새벽 안개가 마을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있었고 어디선가 수탈기 첫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 마을이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인 그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 분이는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누렁이가 여물을 우적 씹다가 분이를 올려다보았어요. 크고 까만 눈동자의 분이의 얼굴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분이가 소의 목덜미를 천천히 쓸어 주었어요. 누렁아,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보자. 내가 좀 고생해야 해. 누렁이가 코를 벌름거리며 분이의 손등을 코로 톡 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 알겠지? 누렁이는 대답 대신 분이의 손바닥을 혀로 핥았습니다. 거칠고 축한 소의 혀가 분이의 손금 위를 쓸고 지나갔어요. 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약속이다. 그때 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외양간의 어둠 속에서 분이의 눈이 잠깐 번뜩였어요. 그건 단순히 소를 팔러 가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 머릿속에 이미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의 눈이었지요. 하지만 그 그림이 무엇인지는 누렁이만이 알고 있었고, 누렁이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분이가 외양간 문을 열었습니다. 누렁이가 졸린 눈으로 분이를 올려다보았어요. 마치 벌써요?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분이가 고삐를 잡았어요. 누렁이가 느릿느릿 일어섰습니다. 한 다리 버티고 서는 데만 한참이 걸렸지요. 아침잠이 많은 모양이었어요. 보따리를 등에 지고 왼손에 고삐를 쥔 분이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집신이 이슬에 젖은 흙을 밟을 때마다 사그작 소리가 났어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분이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가삼간의 지붕 위로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기울어진 대문 기둥, 무너진 담장, 잡초 무성한 마당. 초라하고 볼품없는 집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풍경이었어요. 분이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안개 속에 금방 스며들었어요. 분이가 돌아서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가 뒤뚱뒤뚱 따라갔어요. 안개 속으로 작은 여인과 누런 소의 뒷모습이 천천히 사라져 갔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수였어요. 대문 뒤에 몸을 숨기고 문틈 사이로 며느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뻣뻣한 양반 체면에 배웅도 제대로 못하고 남몰래 숨어서 훔쳐보는 꼴이라니. 달수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분이와 누렁이가 마을 어귀를 돌아가려는 순간 누렁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뒤로 돌려 집 쪽을 바라보았어요. 소의 울음소리가 새벽 안개를 뚫고 퍼져나갔습니다. 달수는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렁이가 마치 걱정 마세요, 어르신 하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달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문질렀어요. 양반이 소 앞에서 울면 되겠냐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눈물이라는 놈은 체면을 몰랐습니다. 분이와 누렁이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달수는 한참을 대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그 말에는 속감 10냥보다, 쌀새 가마보다, 밀린 빛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가 떠나고 첫째 날, 달수는 아침에 일어나 외양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빈 외양간에는 누렁이가 묶여있던 기둥만 덩그러니 서 있었고 바닥에는 마른 집만 깔려 있었어요. 달수는 혀를 차고 돌아섰습니다. 둘째 날, 달수는 하루에
7번 대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혹시 분이가 마음을 바꿔 돌아오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었지요. 물론 돌아올 리가 없었습니다. 남원까지 5날 길인데 이틀 만에 돌아오면 그건 소가 아니라 말을 타고 온 겁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달수 영감, 며느리 어디 갔소? 말레터에서 돌아오던 길에 이서방 마누라가 물었어요. 달수는 등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 팔러. 아몬소. 며느리가 혼자서 소를 끌고 이서방 마누라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달수는 괜히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안 되는 거요? 아이고, 안 되다니요. 대단하다, 대단해. 호호. 그 웃음이 달수의 귀에는 저 양반 미쳤구나로 들렸습니다. 넷째 날부터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문희 며느리 소 끌고 남원 갔다면서 세상에 여자 혼자 그 먼 길을 시아버지가 보냈다더라. 아이고, 며느리가 불쌍해서. 내 보기엔 그냥 도망간 거야. 소까지 끌고 도망간 거지. 장기판 옆에서 누군가가 달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달수 영감, 며느리 소식 들었소? 달수는 장기말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소식은 무슨 소식? 갔으면 올 거 아니요. 허허, 올 거라고 믿소. 달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장기말이 우당탕 쏟아졌어요. 안 오면 어쩔 건데? 안 오면 내가 기어서라도 남원까지 가서 끌고 올 거요. 달수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쾅 닫고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야, 못된 것들. 남의 며느리 가지고 입방아를 찧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도 달수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똑같은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돌아올까? 정말로. 닷새째 밤, 달수는 텅 빈 외양간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누렁이가 묶여있던 기둥을 손으로 어루만졌어요. 나무 표면이 누렁이 몸이 비벼서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이 기둥이 소보다 먼저 늙겠구나. 달수가 혼잣말을 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빈 외양간에서 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음매하고 우는 것 같아서 달수는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뿐이었지요. 달수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늙은이의 등이 달빛 아래 작게 떨렸어요. 이튿날부터 달수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대문 밖을 내다봤어요.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일 때도 혹시 길끝에서 누런 점이 움직이지 않나, 혹시 음매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매번 텅 빈 길만 보이고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지만 달수는 대문 내다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엿새째, 일회째, 열흘째. 대문 앞풀이 달수의 발에 밟혀서 납작해졌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같은 자리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달수가 대문 앞을 서성이는 게 꼭 울타리 안에 갇힌 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11일째 밤, 달수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길에서 도적을 만난 건 아닐까? 다친 건 아닐까? 아픈 건 아닐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죗값이나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달수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분이 자체였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가족.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초가 삼간에서 함께 보리죽을 먹고 함께 추위를 나고 함께 빈 외양간을 들여다보던 사람. 내가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달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냥이 뭐라고, 쌀새 가마가 뭐라고, 며느리 하나를 내보내다니.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달수는 2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남원으로 간다. 무릎이 부러져도 간다. 하지만 달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무릎으로는 마을, 어귀 고개도 넘기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더 분했고,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10이틀째, 14흘째, 14흘째. 달수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보리쌀은 이미 바닥이 났고 마당에 나는 냉이를 뜯어 된장에 찍어 먹는 게 전부였어요. 14흘째 저녁 달수는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별이 많은 밤에 분이는 어디서 자고 있을까? 배는 고프지 않을까? 춥지는 않을까? 달수가 2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며느리 좀 지켜주십시오. 이 못난 시아버지 대신 양반이 하늘에 비는 모습이라니.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기절하셨겠지만 지금 달수에게 양반의 체면 따위는 지푸라기보다 가벼웠어요. 내일이면 보름입니다. 분이가 약속한 보름째 날, 달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분이의 얼굴이 보였고, 눈을 뜨면 텅 빈 천장이 보였어요. 어느 쪽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면 다행이고, 달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안 오면 주름진 손이 이불깃을 꽉 움켜쥐었어요. 안 오면 나는. 그 뒤의 말은 차마 생각으로도 끝맺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어디선가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초가 삼간의 달수는 그렇게 15번째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합천 장터는 아침부터 난리였습니다. 소 울음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흥정 소리가 겹겹이 쌓여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어요. 길바닥엔 쇠똥이 널려 있고 국밥집 연기가 장터를 안개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떡장수 아저씨가 목이 터져라 떡이요. 떡 하고 외치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막걸리 한 사발 걸친 장꾼이 비틀비틀 지나가고 있었지요. 분이는 누렁이 고삐를 꽉 쥔 채 장터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우렁찬 사내들 목소리만 들렸어요. 소를 끌고 온 여자는 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선들이 바늘처럼 따가웠어요. 저기 저 여자 좀 봐라. 소를 끌고 왔어. 분이는 이를 깨물고 누렁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누렁, 우리 구경 온 거 아니지? 누렁이가 투명스럽게 고개를 획 돌렸어요. 그날 분이는 소를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터를 3바퀴 돌며 장수들이 흥정하는 모습을 세세히 살폈어요.
이빨로 나이를 보고 발굽을 두드려 건강을 확인하고 꼬리 흔드는 방향으로 성질을 잇는 법. 분이는 이 모든 걸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콩깨묵과 참기름을 사서 누렁이를 단장했어요. 콩깨묵을 먹이자 누렁이가 한 입 맛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빗질을 해주니 처음엔 몸을 비틀며 음매 길게 울더니 점점 눈이 감기며 졸기 시작했어요. 참기름을 발라주자 털에 윤기가 번쩍 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어제까지 뼈가 앙상하던 소가 하룻밤 사이에 건강한 암소로 변해 있었거든요. 누렁, 너 밤사이에 다른 소랑 바꿔치기 당한 거 아니지? 누렁이가 뿌듯한 듯 목을 쭉 빼고 코를 치켜들었습니다. 분이는 피식 웃었어요. 거창 장터에서 거간꾼이 다가왔습니다. 턱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누렁이를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넌 그냥 줄게. 분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발바닥에 물집이 2개나 잡혔습니다. 밤을 노숙으로 보냈고 먹을 것은 보따리에 마른 북어 한 조각이 전부였지요. 넌 그냥 무진골에서도 받을 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누렁이 입을 벌려 보여줬어요. 이빨 보시지요. 7살, 새끼 2번 낳은 검증된 암소입니다. 넝냥은 모욕이지요. 거간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분이가 소의 나이와 출산 이력을 꿰고 있을 줄 몰랐던 겁니다. 5냥, 7냥 아래로는 고삐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거간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이는 미련 없이 고삐를 잡고 돌아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합천에서 배운 거였어요. 먼저 돌아서는 쪽이 이긴다는 것을. 10발짝, 20발짝. 잠깐, 거간꾼의 목소리가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분이는 속으로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뒤돌아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7냥 드리리다.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남원까지 직접 끌고 가겠어요. 거간꾼이 눈을 부라렸지만 분이는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함양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서 비가 쏟아졌어요. 고갯마루를 넘자 빗속에서 소 한 마리가 주저앉아 있었고 백발의 노인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발굽에 뭐가 박혀서 안 일어나. 내 손으로는 안 빠져. 분이가 소의 발굽을 들어 올려 틈 사이에 돌을 빼냈습니다. 소가 벌떡 일어나자 노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 시즌 넘게 씨름했는데 발굽은 아래에서 위로 파야 빠져요. 이분이 바로 만복 영감이었습니다. 남원에서 30년간 소장사를 했지만 올여름 대홍수로 외양간 소 12마리를 한꺼번에 잃었다고 했어요.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흩어졌고 남은 소 3마리가 마지막 미천이었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지막 남은 것에 모든 걸 건 사람. 꼭 자기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만복 영감이 나뭇가지로 땅에 그림을 그렸어요. 소를 팔지 마. 빌려줘. 빌려요?
옹수로 소를 잃은 농민들한테 하루 품삯 받고 빌려주는 거야. 소 사려면 몇 냥이 필요하지만 하루 빌리는 건 2푼이면 되니까.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야. 장터에 병든 소를 싸게 사서 고친 뒤 제값에 팔면 어떻게 되겠어? 분이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르신,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파는 게 아니라 소 한 마리를 씨앗으로 쓰는 거군요. 만복 영감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그거야. 30년 걸려 깨달은 걸 한마디에 알아듣는구려. 이틀을 더 걸으며 만복 영감은 쉬지 않고 가르쳐 줬습니다. 배가 부은 소는 소금물, 발굽이 물든 소는 마른 즙과 참기름, 눈을 잡고 깜박이는 소는 쑥을 다려 먹이라고요. 분이는 한 번 들은 것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당신 혹시 전생에 소였던 거 아니요? 그랬으면 풀만 먹고 살 수 있으니 편했겠네요. 만복 영감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비갠 뒤 고갯길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만복 영감의 소 3마리와 누렁이가 그 뒤를 졸졸 따랐지요. 남원 장터가 보인 건 넷째 날이었습니다. 고개를 넘자 수백 마리 소와 팔도 상인들로 가득한 거대한 장터가 펼쳐졌어요. 합천, 거창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분이는 그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만복 영감이 나란히 서며 말했어요. 저기가 전쟁터야. 근데 당신한테는 무기가 있잖아. 무기요? 수백 명 중에 소를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그게 무기야. 분이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후들거리던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왔어요. 누렁이 고삐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만복 영감이 소 3마리를 앞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시작하지요. 4마리의 소와 2명의 사람이 거대한 장터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남원 장터는 분위가 상상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거대했습니다. 소 울음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어요. 수백 마리의 소가 한 곳에 모여 있으니 그 울음 소리가 겹치고 겹쳐서 마치 산이 통째로 우는 것 같았지요. 팔도에서 몰려든 상인들의 고함 소리, 떡을 찌는 연기, 국밥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 쇠똥 냄새까지 전부 뒤섞여서 코가 어지러웠습니다. 분이는 그 한복판에 서서 누렁이의 고삐를 꽉 쥐었어요. 발바닥에는 물집이 3개나 잡혔고 집신 한 짝은 바닥이 다 닳아서 맨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눈은 피곤한 게 아니라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장터 안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으니까요. 누렁이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듯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다른 소들이 너무 많으니 기가 죽은 모양이었어요. 분이가 누렁이 목덜미를 쓸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 여기서 우리가 제일 잘났어. 누렁이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코에서 푸르륵 하고 콧바람을 내뿜었습니다. 분이와 만복 영감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 작전은 만복 영감이 가르쳐 준 소 임대 사업이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했어요. 장터 주변 농부들 중에는 소가 없어서 밭을 못 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옹수의 소를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소를 사려면 몇 냥이 필요하지만 하루 빌리는 건 2푼이면 됐습니다. 분이는 누렁이를 하루에 2푼씩 받고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손님은 코가 빨간 농부였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누렁이를 끌고 갔는데 저녁 때 돌아와서는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이 소가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우리 집 논두렁을 반나절 만에 다 갈았소. 분이는 속으로 그건 누렁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소가 원래 그렇게 일하는 건데 하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문제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겁니다. 소문이란 게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실제가 소문이 되고 소문이 전설이 되는 과정은 딱 사흘이면 충분했어요. 첫째 날 소문은 이랬습니다. 젊은 여인네 소가 일을 잘한다더라. 둘째 날이 되니 이렇게 변했어요. 그 소는 밭을 갈면 흙이 비단처럼 곱다더라. 셋째 날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 여인이 소한테 노래를 불러주면 소가 춤을 추며 밭을 간다더라. 심지어 누군가는 진지한 얼굴로 말하고 다녔어요. 사실은 용왕님이 보낸 선녀라더라. 분이가 이 소문을 전해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콩깨묵을 먹인 건데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평범한 진실보다 그럴듯한 전설을 더 좋아하니까요. 어쨌든 소문 덕분에 누렁이를 빌리려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2푼, 2푼, 2푼. 적은 돈이었지만 하나씩 모이니 제법 됐어요. 분이는 그 돈을 그냥 모으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병든 소를 찾았어요. 아무도 사지 않는 값이 바닥까지 떨어진 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병든 소 살리기였어요. 첫 번째로 데려온 소는 배가 볼록 부은 황소였습니다. 주인이 한 푼에 넘기겠다고 할 만큼 상태가 안 좋았어요. 배가 북처럼 빵빵해서 걷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소의 배를 조심스럽게 눌러보고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이빨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복 영감에게 배운 방법대로 소금물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황소가 소금물을 꿀꺽 삼키더니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실룩거리고 혀를 내밀었다, 집어넣었다 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식초를 원샷한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구경하던 아이 하나가 까르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소가 얼굴 찡그려요. 분이도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꼭 참았어요.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날 거야. 진짜로 다음 날 아침 황소의 부기가 쏙 빠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속으로 만복 영감에게 100번쯤 감사를 드렸어요. 이 황소에게는 배불뚝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두 번째 소는 앞발에 염증이 생긴 암소였어요. 발굽 사이에 돌이 박혀서 골마 있었습니다. 분이가 조심스럽게 돌을 빼주려 하는데 암소가 아파서 뒷발을 벌렁 걷어찼어요. 분이는 3미터쯤 날아가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치마에 흙이 잔뜩 묻고 머리에 지푸라기가 꽂혀 있었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아이고, 소한테 차이면 사흘은 아프다오. 분이는 엉덩이가 욱신거렸지만 이를 꽉 물고 벌떡 일어났어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끝이었습니다. 다시 암소에게 다가가서 이번에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달랬어요. 알아, 아프지. 근데 이것 빼야 하나. 조금만 참아줘. 신기하게도 암소가 분이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듯 고개를 숙이며 조용해졌습니다. 분이가 재빨리 돌을 빼고 약초를 발라주었어요. 사흘 뒤 절뚝거리던 암소가 성큼성큼 걸어 다녔습니다. 이름은 당연히 절뚝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갈이 중인 어린 송아지였습니다. 이가 아파서 풀을 씹지 못하니 배가 홀쭉했어요. 갈비뼈가 하나하나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지요. 분이는 보리를 푹 끓여 죽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송아지는 죽을 한 번 맛보더니 눈이 번쩍 뜨이는 표정을 짓고는 미친 듯이 먹어댔어요. 그 뒤로 이 송아지는 분이만 보면 꼬리를 정신없이 흔들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 같았어요. 분이가 화장실을 가도 따라오고 밥을 먹어도 옆에 딱 붙어서 있었지요. 너는 소야, 강아지야? 분이가 웃으며 물었지만 송아지는 대답 대신 꼬리만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울보가 되었어요. 분이의 손은 약초물에 절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까만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요. 밤이 되면 만복 영감과 교대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소들의 상태를 살폈어요. 만복 영감이 모닥불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나도 젊었을 때 이랬는데 지금도 충분히 젊으세요, 어르신. 이 나이에 젊다니. 귀가 즐겁구려. 두 사람이 피식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소들이 낮게 울었고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그리고 분이의 소문이 남원 장터 전체를 뒤덮었을 무렵 뜻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아에서 포졸이 찾아온 거예요. 남원 부사 대감께서 너를 부르신다. 분이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온갖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러이 채웠습니다. 혹시 여자 혼자 소장사를 한 게 죄가 되는 건 아닐까? 장터에서 허가 없이 소를 빌려준 게 문제가 된 건 아닐까? 여기서 잡혀가면 누렁이는 어떡하고 시아버지는 어떡하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만복 영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괜찮겠소. 괜찮아야죠. 분이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잡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집신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남원 부사 이정하는 분이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섭고 차가운 관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아 마당에 직접 나와 서 있는 중년 남자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고 눈가에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위험 있는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든 사람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눈이 충혈된 지치고 걱정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소를 잘 고친다는 그 여인이냐? 예, 대감. 잘 고친다기보다는 좀 돌볼 줄 아는 정도입니다.
부사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이 어찌나 깊던지 분이도 덩달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올여름 홍수로 이 고을 소의 반이 병들었다. 관아 외양간에도 병든 소가 20마리나 있는데 이대로 두면 다 죽는다. 농민들에게 나눠줄 소인데 소가 없으면 내년 봄밭을 갈 수가 없어. 분이는 부사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휘두르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백성을 걱정하는 관리가 실제로 있구나. 분이는 속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고쳐주면 5마리를 내게 주겠다. 보통이라면 덥석 잡았을 제안이었습니다. 5마리면 20냥은 넘게 됐고 그 돈이면 달수에 밀린 빚을 다 갚고도 남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3마리만 주십시오. 나머지 2마리는 소가 없는 농가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어요. 한참 동안 분이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내가 관리였다면 내 자리를 줬을 것이다. 분이는 그날 바로 관아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20마리의 소가 축한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눈에 힘이 없고 코에서 누런 콧물이 흘러내리고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야윈 소들이었습니다. 쇠파리가 위민거렸고 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분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만복 영감이 합류하면서 둘은 사흘 밤낮을 소 곁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약초를 다리고 소금물을 먹이고 발굽을 닦아 주었어요. 밤에는 교대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소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분이의 소는 약초물에 절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눈 밑에는 까만 그림자가 내려앉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어요. 소 1마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뒤로 하나 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5, 8, 10, 12. 오후가 되자 18마리가 제 발로 서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관아 관리들이 눈을 비비며 감탄했고 소문을 듣고 달려온 농부들이 울타리 밖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살아났어. 진짜 살아났어.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나머지 2마리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그 2마리 곁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18을 살렸다는 기쁨보다 둘을 잃었다는 슬픔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만복 영감이 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늙은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분이에게 전해졌어요. 다 살릴 순 없어. 18비나 살린 것만 해도 대단한 거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사는 약속대로 3마리를 분이에게 주었고 2마리는 소가 없는 농가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더해 부사는 분이에게 공문까지 써주었어요. 길에서 관아의 검문을 받더라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문서였습니다. 이 나라에 너 같은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부사의 그 한마디에 분이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야 울지 않을 수 있었어요. 출발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이는 남원 장터 어귀에 서서 10마리의 소를 한번 훑어보았어요. 누렁이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뒤로 배불뚝이, 절뚝이, 울보, 그리고 부사에게 받은 소 3마리와 병든 소를 사서 고친 나머지가 줄줄이 섰습니다. 소 1마리를 가지고 와서 10마리를 만든 거였어요. 보름 전 장터에 처음 발을 디딜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요. 만복 영감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지요. 아침 햇살이 두 사람 사이로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만복 영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를 돈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요. 분이는 꾸벅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10마리의 소를 이끌고 길을 걸었어요. 몇 걸음 가다가 한 번 뒤를 돌아봤지요. 만복 영감이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작고 마른 몸이 아침 안개 속에서 점점 흐려져 갔어요. 분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지요. 능 뒤로 10마리의 소들이 음매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마치 우리도 간다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울보 송아지는 여전히 분이 바로 뒤에 딱 붙어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웃었어요. 참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거창을 지날 때였어요. 길가 주막에서 국밥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분이는 열흘 넘게 마른 북어와 냉이국만 먹었던지라 그 냄새에 발이 저절로 주막 앞에서 멈추었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잎이 남아 있었지요. 주막 할머니가 10마리의 소떼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가, 이 소들이 다 내 거야? 예, 혼자서. 소들이 있으니 혼자가 아니지요. 할머니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분이는 난생 처음 밥이 그토록 맛있는 줄 몰랐어요. 국밥 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같았습니다. 절뚝이가 주막 앞에서 음매하고 한 번 울었어요. 야, 너도 먹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분이가 밥을 마치고 소들에게도 풀을 한 알음 날라줬습니다. 10마리가 줄줄이 풀을 씹는 소리가 꽤 웅장했어요. 함양 고갯길은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10마리를 한꺼번에 이끌고 고개를 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길이 좁은 곳에서는 한 마리씩 앞세우고 절뚝이가 발을 헛디딜 때는 달려가 고삐를 잡아주고 울보가 겁을 먹고 멈춰 서면 등을 쓸어주며 달랬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고갯마루에 올랐어요. 저 멀리 경상도 쪽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무진골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저 산 너머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분이는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달수 어르신이 지금쯤 대문 앞을 서성이고 계시겠구나 생각하니 빨리 가야 한다는 마음이 발바닥까지 차올랐어요. 분이는 고삐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무진골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합천을 지나 익숙한 고갯길을 넘자 마을 어귀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300살 된 그 고목이 저녁 햇살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렁이도 알아챘는지 귀를 쫑긋 세우며 걸음이 조금 빨라졌어요. 그때 분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갯길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어요. 보름 전 새벽 안개 속에서 나왔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초가집들이 저녁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고 느티나무 아래에는 오늘도 노인들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달수 어르신은 지금쯤 어디 계실까? 대문 앞을 서성이고 계시겠지. 아니면 외양간 앞에 쪼그려 앉아 계시겠지. 분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10마리의 소를 이끌고 마을을 향해 내려갔어요. 그 시각 달수는 보름째 되는 날 아침부터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당냉이는 다 뜯어먹었고 이웃집 김씨 안악한테 더 얻어먹기가 민망했어요. 무억솥은 당연히 비어 있었습니다. 달수가 직접 밥을 지어보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죽도 밥도 아닌 괴상한 것을 만든 뒤로는 밥 짓는 것을 아예 포기했거든요. 오전 내내 달수는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기판 옆에서 노인들이 달수를 힐끗힐끗 봤어요. 보름째인데 안 왔으면 도망간 거지 뭐. 달수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화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한 노인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달수 어르신, 며느리 소식 들었소? 내가 달력을 모르는 줄 아시오. 쏘아붙이고 돌아섰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칼처럼 꽂혔어요. 소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양반 체면에 얼마나 속이 타겠어. 집으로 돌아온 달수는 빈 외양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뚝에 누렁이 털이 몇 가닥 남아 있었어요. 그걸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지요. 사실 달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분이를 시험했다는 것을요. 돈과 소를 쥐어주고 먼 곳에 보내면 진심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이야, 내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잘못한 건 이 늙은이야. 오후가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또 느티나무 아래로 갔어요. 석양이 산등성이를 넘어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면 오늘도 빈손으로 대문을 닫아야 하는 거였어요. 달수는 체념하며 대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달수의 손이 멈추었어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달수는 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석양빛 속 먼지구름 안에서 검은 점들이 나타났어요. 소였습니다. 여러 마리. 맨 앞에 작은 여인이 고삐를 잡고 걸어오고 있었지요. 달수는 떨리는 입술로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8, 9, 10 마리였습니다. 달수는 대문 기둥을 붙잡았어요.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온몸의 힘이 두 손에 몰려 기둥을 꽉 쥐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달려가고 안악들이 뛰어나왔어요. 도망쳤다고 단정했던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문희의 얼굴은 새까맣게 탔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집신 한 짝이 찢어져 물집 터진 맨발이 드러나 있었지요. 하지만 눈은 보름 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달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 마리를 맡겨주셔서 10마리로 불려왔습니다. 달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돌아서서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가는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펑펑 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외양간에서는 소 10마리가 함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마루 끝에 앉아 외양간을 바라보았어요. 보름 전 텅 비어 있던 그 외양간에 이제 소들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마다 여물을 씹는 소리가 어찌나 든든하게 들리던지요. 달수가 방 안에서 한참 만에 나왔습니다. 눈이 벌게 있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분이도 모른 척했습니다. 달수가 마루에 앉아 외양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체 소 한 마리를 어떻게 10마리로 불린 거냐? 도깨비한테 빌었느냐? 분이가 푸앗하고 웃었습니다. 도깨비는요, 이 며느리가 좀 장사를 잘한 겁니다. 장사가 아니라 요술 아니냐? 요술이면 소가 아니라 금덩이를 가져왔겠지요. 방 안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마루에 앉아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외양간에서 소들이 합창하듯 울었어요. 누렁이 목소리는 변함없이 굵었고 울보송아지 목소리는 가늘고 높았습니다. 배불뚝이는 여물을 우적우적 씹는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고 절뚝이는 발굽 사이에 약초를 감은 채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보름 전 텅 비어 바람 소리만 지나다니던 외양간이었습니다. 지금은 10마리가 내뿜는 숨결이 따뜻한 안개처럼 외양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달수가 마루를 손바닥으로 탁 두드렸습니다. 야, 이제 장영감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겠어. 소 한 마리하고 거미줄밖에 없는 집이라더니. 아버님, 아직 거미는 있어요. 이 며느리가. 달수가 눈을 부릅뜨는 척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분이도 빙글 웃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당의 잡초가 살랑살랑 흔들렸고 달빛이 지붕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달수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분이야. 예. 달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마루 끝을 손가락으로 긁적거렸습니다. 내가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달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뭘 알고 있었다고? 아버님이 저를 시험하셨다는 것이오. 달수는 멍하니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분이는 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옆 얼굴이 달빛을 받아 환했지만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달수는 한참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느냐? 그만큼 힘드셨다는 뜻이니까요. 달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합천 장터에서부터 알았어요. 합천에서. 예. 거간꾼이 솥값을 낮게 불렀을 때였어요. 아버님이 저를 보내신 건 솥값 때문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이 집 며느리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지요. 달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냥 무릎이 아프고 힘이 없어서. 그것도 맞아요. 분이가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어떤 비난도 없었어요. 그저 맑고 담담했지요. 아버님, 저도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디가? 처음 합천 장터에 들어섰을 때요. 사방에서 사내들이 쳐다보는데 발이 떨렸어요. 저 혼자 소를 끌고 이 먼 데까지 와서 대체 뭘 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요. 달수는 입술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때 누렁이가 코로 제 손을 건드렸어요. 이 소가 늘 그래요. 제가 힘들 때 꼭 그렇게 옆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누렁이도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요. 외양간에서 누렁이가 크게 한번 음매하고 울었어요. 마치 제 이야기가 나온 줄 아는 것처럼요. 달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 소가 참, 참 이상한 소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달수가 마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분이가 화들짝 일어나려 했지만 달수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내 말 들어라. 달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도 의심했으니 도망가지 않을까, 소 팔고 돈 들고 튀지 않을까.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으니 내가 이 집 며느리한테 못할 짓을 한 거다. 아버님, 그리고 달수가 이 말을 마루에 댔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절을 올리다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일이었어요. 60살 양반 노인의 등이 달빛 아래 조용히 구부러졌습니다. 내 아들 곁에 있어 줘서 고맙다. 그 아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떠난 뒤에도 여기에 남아줘서 고맙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마루에 동그란 자국을 만들었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가만히 있어라. 달수는 잠시 더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당의 잡초가 흔들렸고 외양간에서 소들이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달수가 일어나 마루에 다시 앉았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뭔가가 풀린 것처럼 가벼워 보였지요. 알면서 말 안 하고 그냥 간 거. 그것도 내가 참 대단한 거다. 분이가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드리기 싫었어요. 스스로 하셔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달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밤하늘에 달이 환했습니다. 외양간에서 소들이 낮고 느린 소리로 울었지요. 분이야. 예. 앞으로는 시험하지 않겠다. 이미 충분히 보여줬으니.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달을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런 침묵이 있지요. 말을 해야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가득 찬 침묵이요. 달수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직접 남원까지 가서 끌고 온다고 장담했는데 내 무릎으로는 마을 어기 고개도 못 넘겠더구나. 아버님, 제가 대신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더 고맙다는 거지. 달수가 외양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 10마리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것들 이름이 다 있다고? 예. 배불뚝이, 절뚝이, 울보. 이름을 다 붙여줬어. 이름 없으면 정이 안 붙잖아요. 정이 붙으면 나중에 팔 때 어떻게 하려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죠. 뭐. 달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참 나를 닮았어. 아버님이랑 어떻게 닮아요? 나도 생각을 미루는 걸 잘해. 이번엔 분이가 웃었어요. 두 사람이 소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보름달 아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어요. 3대가 무너지고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보름씩이나 기다리던 이 늙은 양반이 처음 느끼는 진짜 평화였지요. 달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이야. 예. 고맙다. 딱 2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2글자 안에 보름의 기다림이, 반평생의 외로움이, 그리고 아들을 보낸 뒤의 슬픔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달빛 아래 초가삼간의 마루 위에 오래오래 머물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무진골 끝자락 한때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고 거미줄이 촘촘히 쳐져 있던 그 자리에 기와집이 들어섰어요. 대문 기둥은 반듯하게 세워졌고 마당은 깨끗하게 정돈되었습니다. 외양간에는 30마리의 소가 있었어요. 인근 마을에서 소가 아프다는 소식이 오면 분이가 약초 보따리를 들고 달려갔고 병든 소를 사서 고쳐 팔았습니다. 소 임대 사업도 계속됐어요. 봄이 되면 농부들이 줄을 섰습니다. 분이의 이름은 경상도 일대에 퍼져 있었어요. 소 잘 고치는 며느리 무진골 분이 아낙. 누군가는 전생의 소였을 거라고 했고 누군가는 용왕님한테 비법을 받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분이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냥 웃었어요. 비법이랄 게 없었습니다. 그저 소를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아프면 아프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 소리를 들으려 한 것뿐이었지요. 만복 영감도 그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원에서 소 3마리를 끌고 다니던 노인이 분이의 편지 한 통에 보따리를 싸서 무진골로 왔어요. 달수와 만복 영감은 처음엔 서로 눈치를 봤지만 사흘이 지나자 느티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서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야, 임서방. 이분이 장기를 잘해. 당연하지. 남원에서 3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아도 장기는 천재가 따로 있어. 달수가 허허 웃었습니다. 만복 영감도 따라 웃었어요. 두 늙은이가 느티나무 아래서 웃는 소리가 마을에 울렸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붉은 효부문이 세워졌어요.
군수가 직접 내려와 문을 세우는 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도망갔다고 입방아를 찧었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분이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의심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중요한 건 그 의심을 뚫고 돌아오는 것이었으니까요. 효부문 앞에서 달수가 분이 곁에 섰어요. 허리가 여전히 활처럼 굽었고 무릎에서 여전히 뚝뚝 소리가 났지만 눈빛은 3년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분이야. 예. 저기 효부라고 쓰여 있는데. 예. 내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냐? 말씀하세요. 그날 합천에서 이미 알았다고 했지. 내가 시험한다는 걸. 예. 근데 왜 더 열심히 했냐? 도망가도 될 걸. 분이가 잠시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밤마다 빈 외양간 앞에 앉아 계실 것 같아서요. 달수가 눈을 깜짝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몰랐어요. 그냥 그럴 것 같았어요. 달수가 입술을 달았습니다. 맞았냐?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달수가 허허 웃었어요. 웃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고 괜히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수년이 더 흘렀습니다. 팔순이 된 달수가 자리에 누웠어요.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 소리는 아예 비예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늘 울렸습니다.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지요. 억울함도 분함도 서글픔도 오래전에 다 녹아 없어지고 이제는 그냥 따뜻한 빛이 남아있는 눈이었어요. 분이가 옆에 앉아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달수의 손이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손이 분이의 손을 꽉 쥐었어요. 분이야. 예, 아버님. 달수가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크게 한 번 들이쉬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냐? 모르겠어요.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게 아니야. 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면요? 내가 떠나지 않았을 때 고맙다고 말한 그날이야.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달수가 고개를 조금 돌려 분이를 바라봤어요. 울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거 알잖아. 알아요. 근데 왜 울어? 모르겠어요. 달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 고집불통. 분이도 웃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는 채로 웃었습니다. 달수가 좋아하는 건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었으니까요. 바깥에서 누렁이의 후손이 음매하고 길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외양간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방 안으로, 방 안에서 두 사람 사이로 흘러들었어요. 달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분이가 그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바람이 지나갔어요. 300살 느티나무가 그 바람에 가지를 살랑거렸습니다. 마을이 조용했어요. 소들이 낮고 느리게 숨을 쉬었지요. 사람의 됨됨이는 가진 것이 많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보리죽 한 그릇, 소 한 마리, 그리고 남겨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전부가 충분했습니다.